1999년 홍콩에서 일어난 실화 괴담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낮보다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 홍콩의 침사추이. 매일 밤 야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곳이죠. 하지만 저는 밤이 찾아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건 14살인 제가 감당하기엔 정말 끔찍한 일이었거든요. 오늘은 제발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제발. 그러나 제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방문이 부서져라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처벅 피 묻은 운동화가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겁에 질려 비명을 겨우 삼킨 그 순간 시뻘건 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더듬더듬 바닥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를 찾으려는 듯이 저는 붙잡히지 않으려고 침대 구석으로 몸을 더 구겨 넣었어요. 하지만 앙상하고 뒤틀린 손. 또 그 여자였습니다. 머리가 통째로 잘려나가고 없는 여자. 너도 당해봐. 너도! 순간 목 주변이 축축한 느낌이. 손에 피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는 소녀의 이름은 아퐁. 벌써 며칠째 꿈에서 머리 없는 여자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었죠. 소녀는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 아저씨, 제발 도와주세요. 누가 저를 죽이려고 해요. 어디세요? 저기 조금만 진정하시고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제 꿈에 머리 없는 여자가 나왔는데 그 여자가 저를... 꿈이요? 아 진짜. 당신 누구야? 이거 왜 장난 전화하고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만 경찰은 아퐁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휴, 오늘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아이 뭐 그렇게 할 일들이 없나? 그 시각 경찰서는 밀려드는 신고 전화로 정신이 없었어요. 네, 경찰입니다. 아, 예. 길 건너편 상가에 수상한 여자가 돌아다닌다고요? 그럼 무단 침입을 신고하시는 건가요? 예? 아, 근데 그 여자가 귀신이라고요? 아 이봐요 선생님. 아니 경찰이 귀신을 어떻게 잡습니까? 예? 아 아니 그 제가 지금 선생님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 선생. 아. 귀신이 나타난다는 황당한 신고 전화. 그런데 신고자가 동네 어르신부터 식당 손님들까지 너무 다양한 겁니다. 게다가 귀신을 봤다고 지목한 장소가 서로 입을 맞춘 듯 똑같았어요. 그랜빌로드 31번가 침사추이 번화가 중 한 곳이었죠.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찰.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출동을 미룰 수 없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 소녀가 다급하게 경찰서로 뛰어오는데 맨발에 찢어진 옷과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당한 듯한 모습에 경찰서가 발칵 뒤집어졌죠.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머리 없는 여자가 절 죽일 거라고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퐁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한 번만 찾아봐 주세요. 제발요. 야, 이게 그 일단 진정 좀 하고 그 아저씨한테 상황 설명 한 번만 다시 해줄래?
앞장서는 소녀를 따라 나선 경찰들. 잠시 후 어느 아파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때 찾아줄게! 찾아주면 되잖아! 아퐁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허공을 향해 외쳤어요. 그리고 덜덜덜 떨리는 팔트로 건물 3층을 가리키더니 저 안에 여자가 죽어 있어요. 경찰은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수색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표지판에 적힌 주소가 그랜빌 로드 31번가.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소녀가 가리킨 3층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이게 뭐야? 그것은 다름 아닌 시체 썩는 냄새였어요. 뭔가 일어났구나. 확신하게 된 경찰. 야 김영사, 내가 이쪽 볼 테니까 네가 이쪽 좀 봐줘. 시신이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죠.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하나같이 텅 비어 있을 뿐 시신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 김영사, 일로 좀 와봐. 구석에 놓인 인형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피 아니야? 섬뜩한 기분과 함께 인형을 놓치고 맙니다. 스스로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듯 기우뚱 머리가 바닥으로 쓰러지는 인형. 아니 솜인형이 왜 이렇게 무거워? 야, 왜 그래?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경찰은 조심스럽게 인형을 찔러봤어요. 팔, 다리, 몸통. 푹신한 솜이 든 봉제 인형답게 찌를 때마다 푹푹 안으로 들어갔죠. 딱 한 곳만 빼고요. 뭔가 딱딱한 것이 막혀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인형 머리를 새로 꿰맨 흔적도 보였죠. 뭐가 이렇게 꼬매져 있지? 그리고 그 안에서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개골. 그것도 삶은 머리였습니다. 이게 바로 현장에 있던 그 인형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 머리가 있었구나.好，大家好，我叫梁家駒，因為死者嗰個頭咧， 못 찾았어. 只揾到個頭顱骨嘅啫，咁其他屍身都揾唔到。咁其實放入去嗰陣時個頭已經煲咗啦嘛，咁所以咧就冇肉黐住嘅，咁所以當時佢哋需要去鑑定嗰個頭顱骨。 피해자는 펜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사망 당시 나이는 23살. 홍콩 마피아 조직원인 첸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어요. 남자에게 빚까지 지게 되었고 돈을 갚지 못하자 납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남자가 자신의 부하 2명과 함께 펜을 잔인하게 고문하기 시작한 거죠. 죄책감 하나 없이 펜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깔깔 웃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들 마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녀가 사망하자 시체를 토막내 증거를 없애기로 합니다. 그때 마침 눈에 띈 것이 집안에 있던 좋아. 헬로키티 인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범죄자의 소굴에 이런 귀여운 인형이라니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인형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14살의 소녀 아퐁입니다. 펜이 납치됐을 때 저도 거기 있었어요.
벤이 고통받는 모습을 옆에서 모두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소녀. 그녀는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동시에 놀랍게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었습니다. 소녀는 남자들의 협박과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벤이 죽은 후 그 집을 나와 다 잊고 살았는데 어느 날 밤부터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피해자의 영혼이 자신을 찾아와 죽이려 들자 경찰에 모든 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소녀의 신고로 결국 가해자들이 모두 체포됐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차례차례 법정 안으로 들어오는 첸과 그의 부하들. 고개를 당당하게 치켜든 뻔뻔한 태도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지금부터 이번 사건의 증거물을 배심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머리뼈가 들어있던 인형을 보여달라고 판사가 지시하는 순간 갑자기 천장 불빛이 요란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현상은 배심원들이 인형을 다 확인할 때까지 계속됐죠. 마치 죽어서도 모든 걸 지켜보고 있다고 피해자의 영혼이 경고라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咁所以你經常都講翻呢單案件嘅，裏邊啲燈即係經常有維修嘅，有保養嘅。點解嗰個植物即係 pass around 即係喺度傳俾大家睇時會斬啦嚇？自己一個人講嘅係啦，我聽啲朋友講，我聽下法官講，聽其他調查員講，都係有咁嘅事發生嘅，係啦。 첸과 부하들은 살인, 납치, 고문 등의 죄목으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소녀 아퐁은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것이 인정돼 감옥이 아닌 재활센터로 보내졌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늦은 밤 잠든 소녀의 귓가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죽은 벤이 또 찾아왔나?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노크 소리. 결국 조심스럽게 문가로 다가갔죠. 그때 고마워. 밖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혹시 죽은 벤이 아퐁에게 남긴 마지막 인사가 아니었을까요? 비록 몹쓸 짓을 한 가해자이지만 잃어버린 머리를 되찾고 억울한 죽음을 알릴 수 있게 도와줘 고맙다고 말이죠. 2011년 2월 15일 화요일 야근을 마친 지희 씨가 직접 차를 몰아 퇴근을 하던 길이었어요. 산과 산 사이에 굽이굽이 돌아가는 어둑한 시골 도로였는데 그날따라 길에 안개가 너무 자욱한 거예요. 차 정면, 옆면 할 것 없이 보이는 건 오로지 희뿌연 안개뿐이었대요. 지희 씨는 내비게이션에 기대서 느릿느릿 조심조심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분명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좁다란 흙길로 길이 바뀐 겁니다. 분명 내비게이션 상으로는 맞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너무 이상했죠. 그러던 그때였어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내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좌회전하라는 안내, 핸들을 왼쪽으로 확 돌렸는데 차 바로 앞에 누가 있어? 새까만 물이 찰랑거립니다. 끊어진 길의 바로 앞은 수심을 알 수 없는 깊고
까만 저수지였던 거예요. 사방엔 불빛 하나도 없고 칠흑 같은 어둠에 덜컥 겁이 차오른 지혜 씨는 일단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후진길로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을 빠져나가기로 합니다. 직진입니다. 직진입니다. 저수지 쪽으로 직진을 하라고 하면 아니야, 후진해서 나가야지. 후진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색합니다. 기분이 오싹해진 지혜 씨는 경로를 잇따라여 재검 내비게이션을 꺼버렸어요. 어느덧 저수지 쪽을 벗어나서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던 지희 씨. 그 순간 지희 씨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주변을 둘러봤죠. 그랬더니 익숙한 길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제야 지희 씨는 살았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었어요. 다시 운전대를 잡은 지희 씨는 무서웠기 때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방금 죽을 뻔했어, 엄마. 아유, 뭐야? 아니, 내비 따라갔는데 무슨 바로 저수지가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어, 그니까 엄마가 전부터 그쪽 길로 다니지 말랬잖아. 엄마, 나 무서우니까 우리 다른 얘기하자. 아, 그 엄마 모임은 잘 갔다 왔어? 잘 갔다 왔지. 아, 오늘 덕종이 엄마가 한턱 쐈다? 덕종이가 첫 월급 탔다고 용돈을 줬대나 뭐래나 아주 얼마나 신나하던지. 순간 지희 씨는 머리가 핑 도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무슨 소리야? 덕종이 엄마라니. 덕종이 엄마 3년 전에 돌아가셨잖아.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엄마, 핸드폰 화면 속 통화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이어지고 있었죠. 전화기 너머로 갑자기 이상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자 깜짝 놀란 지희 씨는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엄마, 전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무슨 일 있어? 왜 내비대로 안 갔어? 웬 낯선 여자의 섬뜩한 목소리에 지희 씨는 통화 종료 버튼을 마구마구 눌렀어요. 내비대로 갔다간 저수지에 빠져 죽으라는 건데. 그런데 엄마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오는 거. 지희 씨는 전화를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수신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핸드폰 상단에 서비스 불가 표시가 떠 있는 거예요. 지희 씨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서 던져버렸어요. 다행히도 더 이상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지희 씨는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핸드폰을. 어리 빠진 지희 씨 모습에 놀라 자초지종을 물은 엄마. 엄마. 그런데 엄마는 자기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건 적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뭐에 홀렸었나 보다. 절대 그 산길로 다니면 안 되겠다라고 지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2월 22일 화요일 그 산길을 피해서 21번 국도를 지나 퇴근을 하던 지희 씨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지희 씨가 눈을 뜬 곳은 병원의 중환자실. 아이고 내 새끼 병력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엄마가 퉁퉁 부은 눈으로 지희 씨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엄마 말이 지희 씨가 이틀째 혼수 상태였다고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건 분명 2월 22일이었는데 오늘의 날짜는 이상하네? 왜 시간이 거꾸로 갔지? 의아해하는 지희 씨에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지희 씨가 교통사고를 당한 건 22일이 아니라 2월 15일. 저수지에 빠질 뻔했던 바로 그날. 흙길을 빠져나와서 아스팔트 도로에 접어든 그때 왜 내비대로 안 갔어? 역주행해오던 차와 부딪혔다는. 다행히 머리에 약간의 출혈이 있었다는 것 말고는 크게 부러지거나 다친 것은 없었고 큰 사고에 임한하면 천운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희 씨와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럼 22일은 뭐야? 며칠 뒤에 지희 씨는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됐어요. 약 기운에 취해서 잠이 들었던 지희 씨. 갑자기 팔 위로 차가운 감촉이 느껴져 슬쩍 눈을 떴어요. 간호사더라고요. 좀 이상한 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 옆에 가만히 서 있는 느낌인 거예요. 고개를 살짝 들어서 간호사가 서 있는 쪽을 내려다봤어요. 살점이 썩어 들어가 거무튀튀한 색을 띤 맨발의 발은 내가 왜 죽었는지 말해줄까? 그 목소리는 저수지에 빠질 뻔했던 그날 전화기 너머에서 들렸던 그 여자. 아이고 내 새끼 영영 못 일어나는 줄 알았어. 괜찮아? 그 옆엔 엄마가 또 퉁퉁 부은 눈으로 지희 씨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지희 씨가 눈을 뜬 곳은 다시 중환자실. 의아한 마음에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는데 그러고 보니 퉁퉁 부은 엄마의 얼굴,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까지. 이 모든 게 며칠 전에 겪었던 일과 똑같았어요. 눈앞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데 지희 씨를 내려다보는 엄마의 뒤로 그 피팔선 두 눈의 여자가 지희 씨를 향해 씩 웃고 있는 겁니다. 지희 씨는 기절하고 말았어요. 병원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게 된 지희 씨는 곧장 엄마와 함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무당이 지희 씨를 보자마자 둘이 들어오네 이러는 거예요. 저수지에 빠질 뻔한 일이며 교통사고며 그간의 사정을 모두 설명하자 무당이 한숨을 푹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수지네, 저수지. 거기서 여자가 붙었어. 지금 자기 머리카락 끝에 그 여자 머리카락이 붙어 있어. 결국 지희 씨는 물에 빠질 뻔한 그 저수지를 다시 찾았어요. 그곳에서 여자를 떼어내고 달래는 굿을 하고 나서야 그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지희 씨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하지만 지희 씨는 10년이 지난 아이고. 지금도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말합니다. 안개 낀 흙길, 저수지, 이상한 전화와 교통사고. 어디까지가 꿈이고 어디까지가 현실이었던 걸까요? 이제 심야괴담에다 제보를 했더니 제작진 분들이 거기를 꼭 가서 좀 영상을 담고 싶다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살목지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직접 겪어서 그런지 이게 막 바로 얼마 전에 겪은 것처럼 오니까 너무 소름 끼쳐요, 솔직히. 같이 이렇게 오지 않았으면 전 진짜 죽을 때까지 여기 다시 안 왔을 것 같아요. 저기 혹시 소나무 하나 큰 거 서 있는 거 혹시 보이실까요? 예전에 살던 여성분이 저기 있는 저 소나무 중에 하나에다가 목을 맸다고. 예전에 부당이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혹시 그 근처를 다시 지나가게 되면 동물 가죽이나 이런 걸 뒤집어 쓰고 빨리 지나가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인터뷰할 때 제가 춥지 않은 가을이었는데 모피 입고 신발도 일부러 양털신 신고 그렇게 준비해서 갔었어요. 촬영할 때 되니까 그 살목지를 딱 비추기만 하면 카메라가 3대가 다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분들이 이상하다, 배터리 분명히 다 충전해왔는데 왜 이러지? 하시면서 이거 분명히 어제 새로 산 건데 왜 계속 꺼지지? 배터리가 문제가 있을 리가 없는데 계속 꺼진다고.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그 모든 일이 시작 말이죠. 인터뷰를 끝내고 온 지희 씨는 오자마자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안불이 탁 하고 꺼지는 거예요. 눈은 막 비누도 들어가고 겨우 비눗물만 씻어내고 화장실에서 나가려는데 전기 나갔는데? 깜깜한 화장실 안에서 드라이기가 혼자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거부터 끄자 하고 드라이기 쪽으로 손을 뻗는데 가만히 있던 드라이기가 갑자기 물이 담긴 욕조로 빠져버렸어요. 그냥 만졌다간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겠다 싶었던 지희 씨는 얼른 화장실에서 나왔죠. 근데 그 순간 화장실 거울을 봤는데 거울에 비친 지희 씨가 우뚝 서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 지희 씨는 일단 아빠한테 바로 전화를 거는데 지금 거신 번호는 당분간 통화하실 수 없습니다. 아니 갑자기 착신 금지라니.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 아빠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이번엔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하려던 순간 뭐지? 무슨 소리야? 뭐야? 물이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내가 왜 죽었는지 알려줄까?
지희 씨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집 밖을 뛰쳐나갔어요. 곧바로 근처 친구 집으로 도망쳐갔죠. 그 뒤로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차가 본넷도 다 찌그러져 있고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님이 차 사고를 났다고 아빠가 운전석에 계시고 엄마는 조수석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우회전을 하시는데 그 순간 차가 이렇게 와서 같이 사고가 난 거예요. 부딪혀서. 어머. 그런데 그러면 운전석에 있는 아빠가 훨씬 많이 다치셔야 하는데 아빠는 거의 안 다치시고 오히려 반대편에 계신 엄마가 되게 많이 다치신 거예요. 아이고야. 골절도 되시고 어깨도 빠지시고 탈골되시고 그리고 엄마가 유독 살목질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근데 엄마가 더 많이 다치신 걸 보고 아, 이거 일부러 누가 꼭 짜고 사고 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찝찝했어요. 지희 씨는 1년에 한 번 신년 운세를 보러 가는 점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거 지금도 네 옆에 딱 붙어 있어. 쎄도 너무 쎄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못해. 저 그럼 딴 데 알아봐. 서럽게 막 우니까 보살님이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이건 진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오산에 무당이 한 명 있긴 한데 잘 찾아왔네. 무당은 지희 씨를 딱 보자마자 눈을 반짝이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오네. 내가 떼줄까? 네. 제발요. 저 요즘 자꾸 이상한 일만 생기고요. 저 너무 무서워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할 거야? 네, 그럼요. 제발요. 일단 집에 있는 인형 하나를 잡고 배를 갈라. 네 손톱 발톱 10개랑 머리카락을 좀 잘라서 그 안에 넣고 실로 잘 꿰매. 그리고 인형 눈 꼭 가려서 나한테 가져와. 그 순간 지희 씨는 이전 보살이 신신당부했던 그 말이 생각났어요. 명심해. 그 무당이 너한테 뭐를 갖고 오라 하면 절대 덥석 주지 말고 꼭 땅에다가 묻는다고 해. 무조건이야. 알았어? 가져오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말고 땅에 묻겠다고 우기라던 말. 멈칫하던 지희 씨가 저 인형은 땅에 묻을래요. 그걸 땅에 왜 묻어? 땅에 묻을래요. 무조건 땅에 묻을 거예요. 안 돼! 딴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저 그럼 안 할래요. 그래. 네 말대로 땅에다 묻자. 저 그럼 땅에 묻는 것까지 제가 다 볼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지희 씨는 무당과 다시 약속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오자마자 지희 씨는 인형부터 찾았어요. 지희 씨는 더 조급해져서 인형을 빨리 가지고 무당에게 가자 싶었죠. 준비를 다 마친 후 무당에게 전화를 했더니 저 다 했어요. 수원 근교에 있는 야산 주소를 알려주면서 지금 당장 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등산길을 따라 10분만 올라와.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으니 빨리 와. 바로 그 무당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혼자 올라가지? 너무 무서웠지만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한 후에 다시 한 번 용기를 내서 산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어요. 얼마쯤 갔을까?
저긴가? 저 앞에 희끗희끗 천 같은 게 흩날리고 있는 거예요. 저게 뭐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저긴가? 좀 잘해줄게. 정말 딱 달라붙었네. 무당은 지희 씨가 들고 있던 인형을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그 자리에서 의식 치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어느 순간 방울 소리가 안 들려서 슬며시 눈을 떴더니 무당이 지희 씨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땅에 묻자. 지희 씨와 무당은 같이 땅을 판 후에 인형을 집어넣고 다시 흙으로 덮었어요. 무당은 이제 괜찮을 거다. 대신 한 가지만 지키라면서 말을 해줬죠.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최대한 빨리 나가. 이 귀신, 지가 인형에 붙은 거 알면 너한테 다시 찾아갈 거야. 무당의 말로는 곰인형을 지희 씨인 것처럼 위장시켜둔 거라서 귀신이 속은 걸 알게 되면 다시 지희 씨를 찾아올 거라는 거였죠. 근데 왠지 날이 갈수록 인형을 묻어둔 곳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확인을 해보자 싶어서 다시 찾아간 지희 씨는 그대로 숨이 멎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출퇴근 길이다 보니까 자주 지나다니잖아요. 그때마다 이건 또 대단하다. 땅에다 묻은 인형이 생각이 나서 되게 찜찜했어요. 좀 불안하고 잘 묻혀 있을까? 초조하게 왔거든요. 저 나무 아래거든요. 그냥 여기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걸 보고 정말 너무 놀래서 같이 묻었던 무당한테 전화를 했죠. 없는 전화라고 뜨는 거예요. 당장 바로 찾으러 갔죠. 그랬더니 그 사이에 무당집이 없어졌어요. 혼자 초조해하던 지희 씨는 그 무당을 소개시켜줬던 보살님이 생각해서 연락을 했어요. 여보세요? 보살님, 저 어떡해요? 왜 그래? 아니, 그 무당이 사라졌어요. 그 시키신 대로 인형도 땅에 묻었는데 인형도 같이 사라졌어요. 저 어떡해요? 가져갔나 보네. 네? 사실 그 무당 악귀를 모시는 무당이야. 악귀요? 그 무당이 자기의 염력을 키우려고 기운이 센 악귀들만 찾는다는 거예요. 지희 씨한테 붙은 살목쥐 귀신도 흔쾌히 떼갈 것 같아서 그 무당을 알려준 거였대요. 대신 무당이 살목쥐 귀신의 힘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인형을 반드시 땅에 묻으라고 했었던 거고, 보살님은 그 무당은 지금 귀신을 훔쳐서 도망갔지만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면 다시 연락을 해올 수도 있다며 그땐 받아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정말 지희 씨한텐 몇 날 며칠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가 왔어요. 업무 연락으로 착각하고 받아버린 그때 여보세요? 지희 씨?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그 목소린 지희 씨한테 붙어있던 귀신을 가지고 달아난 그 무당이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 잘못 꼬셨습니다. 아니긴 뭘 아니야. 목소리가 딱 넌데. 저기 있잖아. 네 머리카락 좀 얻을 수 있을까? 아니라고요. 잘못 꼬셨다고요. 내가 돈 많이 줄게. 지희 씨. 끊고 나서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1986년 여름, 남편과 저는 울산 학성동의 작은 단칸방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신혼이라 그랬겠죠. 저는 매일 밤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마을 어귀로 마중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남편을 기다리면서 골목을 서성이는데 나랑 같이 가자. 웬 젊은 남자가 제 손을 낚아채더니 저를 어디론가 막 끌고 가는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데 그 남자는 눈 하나 깜짝도 하지 않더니 저를 어디론가 막 끌고 갔습니다. 남자가 절 끌고 간 곳은 바로 낯선 산속이었죠. 정신없이 이리저리 끌려가다가 갑자기 전 그대로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미친 듯이 절 끌고 온 남자가 사라진 거야. 여기가 어디지? 근데 제 앞에 무덤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무덤인지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날 왜 여기로 데려온 거지? 뭔가 제 발목을 확 틀어지고서 미친 듯이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웬 구덩이 속에서 나온 그 남자의 손이었어. 저기 들어가면 분명히 죽겠다 싶어서 풀들을 막 움켜쥔 채로 막 안간 힘을 쓰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구덩이 속에 그 남자는 눈을 휘번딱 뜨면서 저를 막 더 잡아 끌어다녔죠. 여보 있나 봐라. 여보. 절 잡아당기던 남자 힘이 어찌나 생생하던지 손목이고 발목이고 여전히 얼얼했지만 그래 꿈이니까 하고 그렇게 저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던 거죠.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어머. 남편과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는데 그 남자가 저와 남편 사이에 쓱 눕더니 허리를 쓱 감싸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정말 무서운 얼굴로 막 제목을 조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남자가 늘 했던 말, 나랑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 남자가 왜 저를 이토록 괴롭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계속 겪다 보니까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아우 이거 사람 잡겠네 사람 잡겠어. 그날 밤도 잠에 들지 않으려고 제가 벽에 기대서 졸린 눈을 부비면서 억지로 잠을 찾고 있었는데 낯선 기척에 잠이 확 깬 거예요.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 손목을 확 낚아채더니 손가락에서 뭔가를 막 빼내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예물로 받은 제 가락지였어요. 남자는 우악스럽게 가락지를 잡아당겼고 저는 뺏기지 않으려고 막 그 남자의 손을 막 핥히고 미친 듯이 막. 하지만 남자를 맡기에는 제 힘이 역부족이었고 결국 제 가락지는 손가락에서 빠졌습니다. 어머. 그 가락지가 바닥에 뒹구는 순간 저는 그때 잠에서 깬 거죠. 정신을 차리자마자 내 손에 가락지가 있는지 그거부터 확인했어요. 다행히 가락지는 제 손에 잘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이불을 확 들쳤더니 이불 속이 온통 피가 나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때 첫 아이를 가진 상태였거든요. 임신 11주차. 그런데 그 아이를 잃고 만 거예요. 혹시 그 남자가 나 대신에 내 아이를 데려간 게 아닐까? 정말 유산까지 하고 나니까 제 몸은 점점 더 심하게 말라져 갔죠. 보시다 못한 우리 시어머니께서 무당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정말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보살이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눈빛이 싹 변하더라고요. 이게 뭐고? 다 알고 있었네. 다들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네 말이다, 니! 이러면서 부채로 누군가를 척 가리키는데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하얗게 질리는데 김보살이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무슨 한이 이리도 많아가 산 사람을 괴롭히노. 근데 니는 다 안다, 아이가. 가가 누군지. 시어머니는 입술만 그냥 바르르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러자 저희 남편이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5살 터울의 형님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그 아래에 작은 형님이 있었다. 엄청나게 똘똘하고 공부 욕심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작은 형님의 책들을 싹 다 모아서 다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장난만 학교 가면 됐지. 와 둘째까지 날리고 그만 가서 일이나 해라.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집을 결국 나갔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간 작은 형님은 결국 강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질투가 남기지. 지는 장가 한번 못 가보고 구천을 떠도는데 동생은 각시랑 알콩달콩 살고 있으니까. 그러더니 그 남자, 아니 그러니까 작은 형님을 제게서 떼어내려면 영혼 결혼식을 치러줘야 한다는. 그때 당시 영혼 결혼식을 치르는 비용만 600만 원. 하지만 전 망설일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잃었잖아요. 때마침 괜찮은 신부감이 있다고 합니다. 16 나이에 똑같이 강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끊은 처자인데 16 처자, 17 총각. 나이가 그러네. 상도 맞았죠. 비슷하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영혼 결혼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한 곳은 경주시에 작은 형님이 목숨을 끊었다던 바로 그 강이었죠. 여기서 혼을 모시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께서 이파리가 달린 기다란 대나무 막대기에 하얀색 무명천을 막 무는 거예요. 그 무명천 다른 쪽에는 밥 공기, 밥 그릇을 매달아서 강물 속에 쫙 던지더라고요. 김보살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없어서 어서 올라온나, 어서 올라온나. 좋은 색시 데리고 왔으니까 와서 보자. 가자. 어서 올라온나. 그런데 갑자기 대나무 막대기가 팽팽해지면서 당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어디 낀 것처럼. 에이 신랑이 승질나서 못 간다 한다. 어찌 이래도 고집이 세심줄 같노? 아주버님 제발 노염 푸시고 나오셔서 결혼도 하시고 좋은 곳으로 가셔야죠. 제발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그러기를 한참 어느 순간 무명천이 쑥 당겨져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당겨져 올라오는데 그 밥그릇 위로 머리카락 몇 가닥이 경겨 있었다는 거예요. 혼이 나왔다. 그렇게 신랑 신부 혼을 모시고 간 곳은 바로 저희 시댁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다 끝나고 식을 시작하기 위해서 화촉을 올리려는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불이 붙었다가도 꺼지고 붙었다가도 꺼지고 초에 불이 붙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너무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갑자기 김보살이 헛박질을 하면서 털썩 주저앉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같이 가자고 했잖아. 같이 가자고 했잖아. 같이 가자고 했잖아. 눈을 떠보니 방 안에 저 혼자 누워 있었죠. 그새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던 거예요. 김부살이 나타나더니 제 손을 잡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 봤더니 그곳은 바로 신방이었던 거예요. 비단 이불이 이렇게 덮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김부살의 그 이불을 쓱 들춰보니까 신랑 신부 인형이 살짝 포개진 채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던 거죠. 이제부턴 괜찮을 거니까 걱정 말거라. 아이고. 그렇게 무사히 연분을 맺었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다 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 한 3, 4일 있다가 꿈을 꿨어. 갔던데 저희 아주버님하고 형님하고 저희가 색동저고리 해 입은 거 있잖아. 그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랑 남편이랑 손을 꽉 잡으면서 둘이 이렇게 잡고 자라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했는데 그 꿈을 남편도 꿨다는 거야. 저만 꾼 게 아니라. 어이구 용하네. 어느 날인가 애깍거리면서 그런 거 병원에 갔어. 그랬더니 막 아이고 임신이에요? 3개월 됐어요? 그래. 근데 배가요? 그랬더니 막 아이고 임신이에요. 축하드려요. 그래. 귀하게 얻은 우리 아들. 진짜 저희 아주버님이 저한테 점지해 준 것 같아. 이런 보석 같은 아들. 2007년 7월 그해 여름은 제 아들 혜준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음대 입시를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혜준아, 너 손 어떻게 된 거야? 연습실 문에 끼었어. 별거 아니야. 병원에서 일주일이면 다 낫는 거야. 아니 조심 좀 하지. 피아노 치는 애가 그냥. 아휴, 괜찮아. 그래도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다행인 무슨. 나 다음 주도 콩쿠르 하나 그냥 포기하려고. 진짜 된 일 하나 없다. 나 방에서 그냥 쉴게. 그 여파 때문이었을까. 지금껏 한 번도 겪은 적 없던 슬럼프라도 왔는지 나가는 대회마다 줄줄이 성적도 떨어지고 기도 팍 죽어서 다니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속도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정을 아는 친구가 한번 가보지 않겠냐면서 점집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이 자식 사준 봐서 뭐해? 제가 채 앉기도 전에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죽다뇨? 아니 그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물가 갔다 왔지? 그 말에 저는 가족들끼리 근처 저수지로 드라이브를 다녀온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 아니 근데 그걸 어떻게... 거기서 악기가 붙었어. 악기요? 보자. (7월 30일) 밤 12시 10분 청홍상가 거기서 죽어. 무당이 짚은 날짜가 바로 일주일 뒤인 거예요. 거기다가 청우상가는 우리 아들이 매일같이 피아노 연습을 하러 가던 학원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아들이 항상 연습을 마치고 학원을 나서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이건 무당의 상술일 거다. 별일 없을 거다. 애써 그렇게 생각해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의 상태가 평소와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아들 말이 늦은 시간 평소처럼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뭔가 좀 이상하더래요.
아들이 연주하는 속도에 맞춰 마치 장난을 치듯 따라치고 있었대요. 이상하다. 연습실에 나밖에 없었는데. 누가 장난이라도 치나 싶어서 복도로 나가봤더니 갑자기 소리가 뚝. 연습실을 모두 들여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잘못 들었나 하고 다시 연습하려는데 또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겁에 질린 아들은 혼비백산해서 그 길로 연습실에 뛰쳐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집에 오는 내내 그리고 지금 저와 얘기하는 순간에도 그 아름다운 선율이 귓가에 계속 맴돈다는 거예요. 아들, 그냥 며칠 쉬면 어때? 이참에 좀 푹 쉬고. 안 돼. 아, 지금 이제 막 컨디션 돌아오고 있단 말이야. 흐름 끊기가 싫어. 너무도 단호한 아들의 뜻에 따라 일단은 평소처럼 일정을 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모든 일정에 제가 꼭 함께 하기로 하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의 등하굣길과 피아노 레슨에 동행했습니다. 1시간쯤 흘렀을까? 아니 불을 다 꺼놓고 연습을 해. 아들은 괜찮나 싶어 학원 복도를 더듬더듬 걸어가는데 도대체 이 깜깜한 데서 어떻게 연주를 하지? 아들이 있는 연습실 쪽으로 발걸음을 떼던 그때 아니야. 혜준아, 너 왜 그래? 어? 이거 아니야. 너 왜 그래 진짜? 엄마 걱정되게. 엄마도 저 소리 들려? 너무 아름답지 않아? 무슨 소리? 나도 저렇게 연주하고 싶은데 난 안 되잖아. 이게 다 피아노 문제인 것 같아. 피아노 문제인 것 같아. 피아노 소리를 듣게 된 후 아들은 더욱더 그 학원에서 하는 연습에 매달리고 더욱더 집착하게 됐습니다. 이 방 저 방으로 오가며 미친 듯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제발 며칠만이라도 다른 곳에서 연습하자고 설득했지만 아들이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연주 들으면서 연습해야 된다니까. 나 입시 망하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나 좀 제발 좀 내버려둬. 너 지금 상태를 봐. 아 그냥 집에 좀 있으라니까. 청기 누설이라니까. 아 제발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저요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진짜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아들 제발요. 예? 아니 무슨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키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예? 뭐든? 네. 아니야. 그래도 안 돼. 그렇게 아들이 죽는 날만 다시 확인하고 돌아서는데 마침 아들한테서 학원에 먼저 가 있겠다 문자가 온 거예요. 전 불안한 마음에 얼른 학원으로 향했습니다. 서둘러 도착한 연습실에 아들은 없고 바닥에 악보와 온갖 짐만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갔어? 학원에 딸린 테라스 쪽에서 희미하게 벨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혜준아, 너 거기서 뭐해?
테라스 난간에 아들이 올라서 있었습니다. 혜준아, 혜준아. 엄마는 이 소리 진짜 안 들려? 혜준아 일로 와. 그 순간 혜준아! 아들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전 그런 아들을 간신히 받아냈습니다. 혜준아, 혜준아, 혜준아 정신 차려. 혜준아. 그런데 기절한 줄 알았던 아들이 번뜩 눈을 뜨더니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거기엔 1억. 단 2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전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마련한 1억을 무당에게 가져갔습니다. (7월 30일) 밤 12시 10분 네 아들이 그 부적을 갖고 그 상가 계단에 서 있으면 웬 남자가 옆을 지나갈 거야. 그때 그 남자를 밀쳐야 돼. 계단에서 밀치라고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야 된다니 이래도 될까도 싶었지만 그땐 일단 그래 내 아들부터 살리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날 밤 함께 비상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할 수 있어? 너 해야 돼. 알았지?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예정된 시간에 가까워질수록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더라고요. 주희가 아주 고요하고 서늘했어요. 12시 8분, 12시 9분. 불안에 미칠 노릇이었어요. 아무도 지나갈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으니까 머리가 다 지끈거렸습니다. 마침내 12시 10분. 주변을 아무리 두리번대도 인기척 하나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군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두운 빈 상가에 남자의 발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왔어. 해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남자는 금방 휙 제 앞을 지나쳐 계단을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의 뒷모습 너머로 잔뜩 겁이 질린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다급한 마음에 눈빛과 손짓으로 아들을 재촉했어요. 끝까지 갈등하다 아들이 결국 많이 다쳤을까? 잠시 후
넘어져 있던 그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자는 옷을 툭툭 털더니 괜찮다고 말한 후 그대로 사라졌어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7월 30일 12시 10분은 어느새 지나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부터 아들은 더 이상 환청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민 것만으로 이 모든 게 정말 끝인 건지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저기 신전 보러 오셨어요? 예, 뭐 상담받을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분 그저께 갑자기 짐 빼서 나갔어요. 하나 있던 아들이 그날 갑자기 죽어서. 그저께면 7월 30일 바로 저희 아들이 죽을 거라고 했던 그날이었어요. 아이고 엄마 일 돕는다고 들락거렸었는데 아이고 불쌍해서 어쩌죠. 그때 불현듯 점집에 처음 갔을 때 저를 처음 맞아주고 무당에게 안내까지 해줬던 젊은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제 아들이 계단에서 밀친 남자의 얼굴이 겹쳤어요. 뭐 스님인지 무당인지 모를 그분한테 이야기를 하고 듣기로는 그분은 아들을 파한 거다. 너의 아들이랑 운명이 바뀐 거다. 누구는 아들을 살리려고 막 이렇게 막 애쓰고 누구는 돈에 아들을 이제 팔아버린 거니까 그게 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두운 계단 아래로 사라지던 남자의 뒷모습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남자는 진짜 무당의 아들이었을까요? 제 아들과 그의 운명은 그날 그곳에서 정말 뒤바뀐 걸까요?